7월 말까지만 해도 1380원을 넘던 달러 원 환율이 9월 말 서울 장중 1303.4원까지 내려간 뒤 10월 4일 1350원까지 반등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1300원을 눈앞에 두고 다시 급반등한 것은 중동 정세가 악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지 1년이 지났고 그간 하마스와 함께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협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9월 하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가며 지상전을 개시하자 이란이 10월 1일 이스라엘 본토에 200발의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을 천명했는데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리 세력을 이용해 공격하던 이란이 이스라엘과 직접 본토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것은 지난 4월 이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와 같은 듯 다릅니다. 10월 7일 현재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에 집중한 채 아직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공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옵션에는 극구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 또한 이란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고 국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기에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므로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민주당 정부에도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석유시설 파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낳을 수 있고 이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제 봉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거 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해협 봉쇄와 유사한 상황을 낳고 석유 수송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원하는 중동 정세에 민감한 만큼 이스라엘의 보복 방식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입니다. 4월처럼 이란의 미사일이 발사된 원점을 타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 긴장 국면도 다시 테러를 향하면서 달러 원 환율이 빠르게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설득을 거부한 채 싸움판을 키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인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를 미루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 재선을 기다리기 위해서도 휴전을 거부하고 전쟁을 최대한 끌고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택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의 확전은 결국 미국 민주당 집토끼들의 투표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이 낮은 투표율로 연결되어 패배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난 일주일간 베팅 사이트에서 민주당 해리스에 대한 베팅은 꾸준히 감소하고 트럼프를 향한 베팅은 상승하고 있는데 중동 사태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트럼프 테마주와 해리스 테마주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연준의 비컷으로 정책 운신에 폭이 넓어진 중국이 과감한 정책을 들고 나오자 중국과 홍콩 금융시장이 꿈틀하고 위험자산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니 부양책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9월 24일부터 과감한 경제 부양 정책을 연일 뿜어낸 것입니다. 금리 인하, 부동산 및 주식시장 부양책에 더해 극빈층의 현금 지급 등 이례적 재정 지출,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한 특별채 2조 위안 발행, 대형 국영은행들의 최대 1조 위안 유동성 공급 계획 등 구체적 조치들이 나온 데다 메시지를 통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가장 강력한 부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랜 세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 중국의 눈부신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올해 글로벌 증시 상승과 동떨어진 주식시장 하락세,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에 대한 불만이 공산당 독재의 정당성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미니 부양책을 발표할 때마다 중국 증시와 위험자산이 반짝 상승한 뒤 실망감에 다시 하락하는 것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 시점과 강도 측면에서 2012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가장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의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은 그 성격 자체도 쉽게 극복하기 어렵거니와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견제까지 더해져서 반전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둘째,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최소 60% 수입 관세 부과 등 중국 때리기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및 원화 가치 하락을 압박할 수 있고 중국 및 홍콩 증시도 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개선되고 미국 대선 결과 확인 전에는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오며 위험자산의 긍정적 심리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엔화는 다시 100엔당 9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발언이 엔화 약세에 기여했습니다. BOJ 우에다 총리와 첫 대면 직후 나온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10월 27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낮은 지지율을 의식해 기존의 매파적 이미지를 중화하기 위해 기획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엔화 약세가 일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엔화 하락의 두 가지 배경 중 다른 하나인 미국채 중장기물 금리가 의미 있게 내리지 않는다면 엔화의 상승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일본 금리가 많이 오르기 쉽지 않기에 내외 금리 차에 민감한 엔화의 상승폭은 결국 미국채 금리의 하락폭에 달렸습니다.